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진사의 여자들, 구두쇠 랄스, 그리고 살아있는 장난감, 악마를 속인 남자를 비롯해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진사의 여자들. 오래전 양반들이 모여 사는 어느 마을에 고상한 부인이 외동딸과 살고 있었다. 얼마 전에 머슴과 몸종 한 명을 데리고 이 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다. 귀부인이 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마을에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에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한양을 등지고 조용하고 양반들이 많이 사는 이 마을에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외동딸은 꽃다운 16살이었다.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답게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인물 또한 좋았다. 매파들도 외동딸을 중매하려고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신랑감이 오갔지만 부인의 마음이 기울어진 곳은 이초신의 아들이었고 혼담이 막힘없이 진전되었다.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로 혼례의 날짜까지 잡았다. 어느 날 신랑의 고모가 매파와 함께 부인을 찾아왔다. 정중하게 서로 인사한 후 다과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남편분께서는 어떤 자리에 계셨는지요? 고모라는 여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 참판으로 계셨습니다. 어디 참판으로 봉직하셨는지요? 이조 참판, 아니 예조 참판이었습니다. 신랑 고모의 질문에 부인은 식은땀이 났다. 경주 최씨 무슨 파입니까? 귀부인은 여자의 물음에 어물거렸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신랑 고모가 떠난 후 부인은 한동안 가슴이 두근거려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린 부인은 집안 사람을 불러 짐을 꾸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틀 후 아무래도 부인의 행동이 미심쩍어 매파가 찾아가 보니 대문이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다. 이초신의 집이 발칵 뒤집혔다.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이초씨의 둘째 아들과 귀부인의 외동딸이 혼례를 올리기로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사라지다니. 그걸 전하러 온 사람은 중매를 섰던 매파였다. 이초신의 안방마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다가 귀부인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안방마님은 그만 혼자라고 말했다. 겨우 깨어난 안방마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매파를 몰아붙였다. 애당초 그놈의 집안하고는 격이 맞지 않아 안 한다고 했잖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해대자 매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쥐구멍을 찾았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양반 행세를 했구먼. 어쩐지 뭔가 깨름직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안방마님이 펄펄 뛰자 매파는 안절부절 못했다. 잠시 후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래, 오히려 잘 됐어. 그런 가짜 집안과 사돈이 안 된 것만도 다행이지. 그해 겨울이었다. 경주에 있는 포목점에 한 손님이 들어왔다. 주인 여자는 손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너 금난이 아니냐? 여기 어쩐 일이야? 매왔니? 언니가 여기 어떻게? 여기서 포목점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은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았다. 그때로부터 6, 7년 전의 일이다.
명월관은 제물포에서 가장 큰 기생집이었다. 매화는 기생의 우두머리인 행수기생이었고 언니라 부르던 여자는 그 아래의 기생 금난이었다. 두 사람은 1년 남짓 함께 일하다 행수기생은 그 집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 기생집을 차려 많은 돈을 모았다. 금난이가 물었다. 그런데 돈 잘 버는 기생집을 관두고 왜 포목점을 해요? 내가 평생 외동딸 하나 보고 살았잖니. 시집 잘 보낼 심산으로 멀리 강릉까지 내려가 양반 행세를 했지. 양반집에 보내려고. 그리고는 웃었다. 양반집과 정혼하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신랑 고모라는 여자가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우리 집 내력을 꼬치꼬치 캐물어 야반 도주해서 여기 경주까지 내려왔지. 너는 여기 왜 내려왔니? 금나는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다. 나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이도 있고 이제 기생 노릇이 진저리가 나서 내려왔지요. 그러자 매화가 말했다. 양반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려서 들통이 날까봐 발 뻗고 못 잤는데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거짓말하고는 못 살아. 그런데 여기저기 중매가 들어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모두 거절했단다. 네 아들은 몇 살이냐? 15이요. 지금 뭐 하는데? 제 외조부한테서 받은 논밭이 꽤 많아 머슴 둘 데리고 농사 짓지요. 소작도 주고요. 매화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 딸은 16살, 금난 아들은 15살. 짝이 맞았다. 어느 날 매화가 신랑감을 보려고 금난의 집에 놀러갔다. 그런데 매화는 금난 아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휘청거렸다. 언니, 왜 그러세요? 놀란 금난이 물었다. 저의 아비가 혹시 이진사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금난이 깜짝 놀라 물었다. 매화의 딸과 금난의 아들, 얼굴이 서로 닮아 있었다. 악마를 속인 남자. 어떤 마을에 용감하고 영리한 농부가 살았다. 어느 날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밭 저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었다. 놀란 농부가 가까이 가보니 석탄더미가 타고 있었다. 누가 도대체 이곳에 불을 피운 것이냐? 나다. 어디선가 대답이 들렸다. 대답이 들린 곳을 보니 작고 까만 괴물이 불 속에 있었다. 아무래도 악마인 모양이다. 농부는 속으로 짐작이 갔으나 태연히 말했다. 거기서 무슨 짓이냐? 난 지금 보물에 앉아있는 중이다. 이 아래엔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 그렇다면 그 보물은 내 것이다. 이 밭의 주인은 나거든. 이 보물을 갖고 싶은가 보지. 그냥은 곤란하지. 단 앞으로 2년 동안 너의 밭에서 나는 것의 절반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보물을 주지. 좋다. 그럼 약속을 하자. 앞으로 이 밭 땅 위에 나는 것은 모두 너의 것으로 하고 반대로 땅 밑에 나는 것은 내 것으로 하자. 그럼 약속대로 하자. 말을 마친 낭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어 악마가 찾아왔다. 그의 농부는 자기 밭에 순물을 길러 잘 키웠다. 약속을 지켜라. 땅 위에 난 것을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가라. 악마가 차지한 것을 보니 시들어 빠진 순무 이뿐이었다. 그러나 농부가 차지한 것은 통통하게 살찐 순무였다. 악마는 크게 화를 냈다. 내년에는 반대로 땅 밑에 있는 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럼 좋고 말고. 이듬해는 보리를 심었다.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수확할 철이 다가오자
농부는 낫으로 스륵스륵 보리를 베었다. 악마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약속을 지켜라. 땅 밑에 난 것을 내놓아라. 그래, 이것을 몽땅 가져가거라. 남은 것은 쓸모없는 뿌리뿐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악마는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가 중요하지. 영리한 농부는 악마가 남긴 금은 보화를 다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살아있는 장난감. 깊은 산속에 어린 딸과 살고 있는 거인이 있었다. 어느 날 딸은 산 밑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마을로 내려갔다. 산 밑에는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의 밖에는 끝없이 넓은 밭이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농부가 말이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다. 딸은 신기한 듯이 말과 농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거인의 딸이 보기에는 마치 장난감처럼 작고 귀여웠다. 옳지, 저걸 내 장난감으로 해야겠다. 딸은 거대한 손을 내밀어서 밭과 함께 농부와 말을 떠서 자기의 앞치마에 담았다. 딸은 농부와 말을 담은 앞치마를 조심스레 안고 나는 듯이 빠른 속도로 산을 향해 올랐다. 아빠도 깜짝 놀라실 거야. 집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왔길래 그렇게 좋아하니? 아주 신기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것이 귀엽게 움직여요. 딸은 앞치마를 풀어놓았다. 참 귀엽죠? 이건 정말 움직여요. 이렇게 말하며 딸은 새끼손가락 끝으로 밭에 선 농부의 몸을 살짝 밀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했으나 테이블 끝에까지 가서 멈추었다. 딸은 이어서 말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말은 쟁기를 끈 채로 농부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다. 농부는 깜짝 놀라며 얼른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을 세웠다. 딸은 그것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아빠, 저것 보세요. 도망치다가 더 갈 데가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말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밭을 갈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당장 처음 있던 곳에 갖다 놓고 오너라. 싫어요, 싫어. 이렇게 좋은 장난감을. 딸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못된 소리를 하면 못 써. 그러면 밥을 주지 않을 테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딸은 농부와 말을 집어서 다시 앞치마 속에다 던져 넣었다. 그렇게 난폭하게 다루면 안 돼. 아버지가 얼른 딸의 손을 잡았다. 잘 들어. 다치지 않게 본래 있던 곳에 두고 와야 해. 딸은 산에서 내려가 농부와 말을 처음 있던 장소에 갖다 두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정말 혼났다. 농부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산 위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허풍선이 남작. 탑 꼭대기에 걸린 말. 한겨울, 내가 러시아 여행을 했을 때 이야기다. 눈이 많은 고장이라 말을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여 말을 타고 갔다. 끝없이 하얀 눈에 덮인 벌판을 자꾸만 말을 타고 갔다. 눈은 갈수록 심하게 내려 나중에는 눈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날이 어두워져서 어디 머물 곳이라도 없나 찾아봤지만 마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벌판에서 자기로 했다. 다행히 눈 위에 말뚝 하나가 솟아있어 그 말뚝에다 말고삐를 붙들어 메고 잤다. 나는 만일을 위해서
권총을 가슴에 얹고 잤다. 여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어 닥쳐서인지 금방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밝은 햇살에 번쩍 눈을 뜬 나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내가 잠들었던 장소는 교회 앞에 넓은 공터였다. 말을 찾았지만 말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말이 하늘에서 울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 의문은 금방 풀렸다. 잠을 자는 동안에 날씨가 갑자기 풀려 눈이 녹아서 나의 몸이 저절로 땅에 내려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말을 메어두었던 말뚝은 교회의 탑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였다. 나는 곧바로 권총을 들고 말고삐를 겨냥했다. 탕! 멋지게 명중했다. 말은 다행히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땅에 떨어졌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늑대에게 쫓기다. 여행을 계속해서 러시아 북편에 들어가니 눈이 더욱 많이 왔으므로 작은 썰매를 구해서 말이 끌도록 했다. 썰매는 기분 좋게 잘 달렸다. 숲속을 달리고 있을 때였다. 굶주린 늑대가 무서운 기세로 내가 타고 있는 썰매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정신없이 말을 몰았지만 늑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죽었다.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썰매 위에 납작 엎드려 덜덜 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좋았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늑대가 엎드린 몸 위를 뛰어넘어 말 엉덩이를 덥석 물었다. 말이 아파서 미친 듯이 달렸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고 앞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늑대가 말의 몸을 파먹고 반쯤 말의 몸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래도 말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드디어 늑대는 말의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찰싹 채찍질을 하자 말 가죽이 훌렁 벗겨져 땅에 떨어졌다. 나는 말 대신 늑대가 끄는 썰매를 몰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무사히 깊은 숲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물오리 사냥.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사냥을 좀 좋아할 뿐이다. 하루는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호수에 많은 물오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며칠 후에 많은 손님을 접대해야 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물오리들을 몽땅 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총알은 딱 한 발밖에 없었다. 아침부터 사냥하느라 다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 좋은 생각이 있다. 도시락으로 먹고 남은 햄 기름덩이가 생각이 났다. 개의 목줄을 풀어 가느다랗게 꼬아서 그 끝에다 햄 기름을 묶었다. 기름칠을 한 끈의 끝에 기름덩이를 달고 호수에 던진 다음 갈대밭에 숨어서 망을 보았다. 옳지. 기름을 먹으려고 오는구나. 물오리가 오더니 햄의 기름덩이를 삼켰다. 됐다. 이젠 됐다. 햄 기름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물오리가 삼켜도 금방 밑으로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것을 뒤에서 따라오던 두 번째 오리가 삼켰다. 햄의 기름은 소화가 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오리 공둥이에서도 금방 나왔다. 그걸 세 번째 오리가 삼켰다. 이렇게 해서 4마리, 5마리 차례차례 집어삼켰다. 드디어 호수에 있던 물오리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한 가닥의 끈에 꿰어졌다. 이거 야단났군? 나는 물오리가 달린 끈의 끝을 몸에다 6바퀴를 감고 끙끙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물오리들이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했다. 물오리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도 물오리들에 끌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겠지만
나는 침착하게 어떻게 할까 궁리했다. 나는 우도자락으로 키를 잡아 내 집 쪽으로 향했다. 집 위에 이르자 나는 이번에는 어떻게 안전하게 땅에 내려갈까 궁리했다. 끈을 잡아당겨 물오리들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너울너울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 집 굴뚝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굴뚝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다. 그로부터 내가 유명한 사냥꾼이란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곰과 부싯돌. 큰 곰을 잡았을 때의 이야기다. 폴란드 어느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날은 저물고 총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큰 곰이 시뻘건 입을 막 벌리고 무섭게 덤벼왔다. 나는 급히 총알을 찾았지만 전혀 없었다. 손에 닿은 건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온 2개의 부싯돌이었다. 나는 그걸 크게 벌린 곰의 입에 던져 넣었다. 곰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순간 돌아섰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남은 부싯돌을 곰의 항문으로 힘껏 던져 넣었다. 일이 잘 됐다. 곰의 입과 항문으로 들어간 부싯돌이 곰의 배 가운데서 정확하게 서로 맞부딪힌 것이다. 딱 하는 소리가 곰의 배 안에서 나더니 곰이 새까맣게 타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날은 쉽게 곰의 통구이를 얻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일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추운 겨울 폴란드 숲에서 있었던 일이다. 매우 추운 날이었다. 실수해서 곰에게 쫓기게 되었다. 나는 간신히 굵은 나무를 발견하고 정신없이 그 위로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차고 있던 칼을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너무 당황하며 나무에 기어 올라갔기 때문이다. 곰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총도 칼도 없으니 이제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구나 그렇듯이 걱정이 생기면 나오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나도 나무 아래 칼을 향해 오줌을 누었다. 정말 시원했다. 그러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추위 때문에 아래로 쏟아지던 오줌이 막대기처럼 얼어버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고 천천히 위로 잡아당겼다. 얼음 막대기 끝에 달린 칼도 따라 올라왔다. 이젠 됐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다. 곰이 나무를 타고 바로 내 발밑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곰이 덤비기 전에 나는 칼로 곰의 목을 찔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또 큰 곰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섬나라 모험. 내 모험은 추운 북쪽 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나는 네덜란드 국왕의 명에 따라 남쪽 섬으로 향했다. 섬의 추장에게 네덜란드 국왕의 용무를 전한 후 시간이 남아 나는 추장의 아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추장의 아들은 앞장서서 멀리 가버렸고 낯선 섬에서 길을 잃은 나는 몹시 지쳐서 혼자 뒤에 처지게 되었다. 그런데 숲속에 흐르는 냇가에서 잠시 쉬고 있자니 뒤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본 나는 기겁을 했다. 거기엔 사자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나한테 덤빌 자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신없이 총을 쏘았다. 그러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총알 넣는 것을 잊고 말았다. 성난 사자가 덤벼들었다. 정신없이 도망치려고 돌아섰는데 거기엔 큰 악어가 시뻘건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나를 삼키려는 모양이었다. 너무나 아슬아슬한 순간이라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어흥 소리가 났다. 근데 그게 나한테 기쁜 일이 사자와 악어한텐 슬픈 일이 되고 말았다. 사자가 내 머리 위를 뛰어넘어 쩍 벌린 악어 입으로 뛰어들고 만 것이다. 사자가 입 안으로 뛰어들자 악어는 괴로운 듯이 몸부림쳤다. 바로 그때 내각총의 개머리판으로 악어의 목구멍 속에 사자의 머리가 깊이 박히도록 내리쳤다. 내가 두 마리 무서운 적을 완전히 때려잡았을 때 추장의 아들이 돌아왔다. 정말 놀라운 솜씨로군요. 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섬나라 말로 외치며 나를 얼싸안고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섬 주민들을 불러 내가 잡은 것들을 운반하게 했다. 나는 사자 가죽으로 방안을 장식했고 악어 가죽으로는 356개의 지갑을 만들어 네덜란드에 선물로 가지고 돌아왔다. 5명의 초능력자. 언젠가 나는 터키 왕으로부터 중요한 부탁이 있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하인과 함께 출발을 했다. 그때 터키로 가는 길에 나는 5명의 훌륭한 사나이들을 만나 새로운 부하로 삼았다. 그들은 놀랍게도 신기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들이었다. 한 사나이는 바람처럼 빨리 뛸 수 있는 사나이였다. 그는 두 발에 무거운 납덩어리를 달고도 시속 2000km라는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레이더처럼 잘 들리는 귀를 가진 사나이다. 그는 땅에 귀를 대고 풀에 싹 트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세 번째 사나이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총을 잘 쏘았다. 그 사나이는 1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참새도 쏘아 떨어뜨릴 수 있었다. 네 번째 사나이는 레슬링 선수 1000명이 덤벼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는 숲을 밧줄로 묶어 풀포기를 뽑듯이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끝으로 5번째 사나이는 태풍처럼 강한 콧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쪽 콧구멍만으로도 7개의 풍차를 무서운 속도로 돌게 할 수 있었다. 양쪽 콧구멍으로 콧김을 뿜으면 폭풍 같아서 풍차가 부서지고 말 것이다. 터키 왕의 부탁이란 이집트로부터 피라미드를 하나 훔쳐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아무리 왕의 부탁이라고 해도 도둑질은 싫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피라미드에 못지않은 궁전을 하나 지었다. 그러자 왕은 몹시 기뻐했다. 왕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어떤가? 맛이 아주 좋지? 그러나 나는 그다지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금님, 제가 더 맛있는 것을 구해다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냐? 비엔나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풍을 떠는군. 저는 허풍장이를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입니다. 거짓이면 제 목을 치십시오. 좋다. 그럼 4시까지 기다리겠다. 이미 시계는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엔나까지는 1500km. 나는 즉시 발이 빠른 부하를 비엔나에 보냈다. 돌아가신 부왕께서 자주 드셨던 포도주 한 병을 이 사람 편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주어서 보낸 것이다. 발이 빠른 사나이는 바람처럼 달려갔다. 임금님, 만약에 저희 부하가 시간 안에 돌아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의 보물 창고에서 가장 힘센 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보물을 주겠다. 그 대신 약속대로 오지 않으면 내 목을 베겠다. 감사합니다, 임금님. 나는 그 사나이라면 어김없이 4시가 되기 전에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믿었다. 시계가 3시 45분을 가리켰으나 발이 빠른 사나이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님 뒤에는 도끼를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시계가 3시
55분을 가리켰다. 나는 귀가 밝은 부하와 총을 잘 쏘는 부하를 불렀다. 귀 밝은 사나이가 땅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그 사나이는 나무 밑에 앉아 코를 골고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총 잘 쏘는 사나이가 그렇다면 내가 놈의 잠을 깨도록 해주지 하더니 하늘로 총을 쏘았다. 총알이 날아가 발빠른 사나이가 기대고 잠든 나무에 맞아 나뭇잎과 도토리가 우수수 사나이의 얼굴에 떨어졌다. 아이고, 늦겠다. 발빠른 사나이는 눈을 뜨자 포도주를 들고 달리기 시작하여 3시 59분 59초에 정확하게 터키 왕의 앞에 닿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터키 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비엔나의 아리아 여왕이 보낸 포도주의 맛에 감탄했다. 나는 힘센 부하를 불러 약속대로 보물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했다. 잘 들어라. 너의 힘이 닿는 데까지 가지고 오너라. 나는 긴 밧줄을 준비시켜 거인을 데리고 보물창고로 들어가자 보물을 엮어서 거인에게 지웠다. 창고가 텅 비었다. 나는 상으로 받은 보물을 배에 싣고 부하들과 함께 출발했다. 터키 왕은 보물 창고가 텅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절반이라도 좋으니 찾아오거라. 왕의 명령으로 터키 해군이 나의 배를 뒤쫓아왔다. 그러자 콧김이 센 사나이가 말했다. 한바탕 불어줘야지. 사나이가 한쪽 콧구멍으로는 터키 함대를 또 한쪽 콧구멍으로는 우리 배를 불었다. 그러자 터키 함대가 뒤집어지고 침몰하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반대로 우리 배는 돛이 바람을 가득 담아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탈리아 항구에 무사히 도착했다. 구두쇠 랄스 라르센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 남자는 돈이 많고 근사한 집에 살면서도 장가를 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장가를 가지 않을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다. 랄스는 검소하게 사는 것이 지나쳐 하인들이 먹는 밥도 아까워했다. 구두쇠 랄스는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늘 걱정이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좋은 생각을 했다. 결혼을 한다면 아내가 나보다 집안일을 더 할 거야. 그러니 적게 먹고 일 잘하는 튼튼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좋겠군. 그래서 그는 아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랄스는 이웃집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열심히 듣고 있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딸 마르게리에게 말했다. 얘야, 내일 이웃집 총각이 집 앞을 지나가거든. 암탉을 쫓으면서 가거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이웃집 총각이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을 거다. 그러면 그 여자는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당에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지요. 저는 물만으로 살아간답니다 하고 말해라. 이웃집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날 아침 지주 랄스가 이웃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딸 마르게리가 암탉을 몰고 있었다. 가거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랄스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뛰어 여자에게 물었다. 밥 안 먹는 여자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오? 그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밥을 안 먹고 삽니다. 마르게리가 대답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랄스는 이웃집 딸에게 청혼을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나하고 결혼을 해서 훌륭한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소? 마르게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둘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마르게리는 돈 많은 지주의 아내가 되어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랄스는 집 마당에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든 거기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다. 얼마가 지난 뒤 랄스는 하인에게 말했다. 예, 한스야. 나는 아직도 너희 마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궁금하구나. 보기에는 몸도 튼튼한데 정말 물만 먹고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마님께서 뭘 잡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알아보고 싶다면 제가 굴뚝 밑으로 내려가게 해드릴 테니 부엌에서 마님이 무엇을 잡수시는지 직접 알아보시죠. 랄스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굴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 막히는 것도 참고 굴뚝벽에 매달려 있었다. 한스는 곧장 마님에게로 가서 일러주었다. 마님,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굴뚝 속에 매달려 보고 계십니다. 고맙구나, 한스. 마르게리는 하녀를 시켜 젖은 장작을 가져오게 한 다음 연기가 나도록 불을 떼게 했다. 한스는 한참 뒤에 주인을 굴뚝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그리고는 물어보았다. 나리,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연기를 얼마나 들이마셨던지 속이 메스꺼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주는 한스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들어 눕고 말았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주인 랄스는 또다시 한스에게 말했다. 이봐, 한스야.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너희 마님이 무엇을 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알고 싶구나. 글쎄요. 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나리께서 이번에는 마님의 침실에 숨어 계시다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침대 위에 있는 큼직한 새털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구멍을 뚫고 내다보시면 되죠. 그러면 마님이 침실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랄스는 이번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한스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그러나 한스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마님에게 알려주었다. 마님, 오늘 밤 침실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주인 나리께서 새털 이불 속에 숨어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마워. 염려 말아요. 마르게리는 하녀를 불러 다시 일렀다. 이젠 새털 이불을 볕에 널어 말릴 때가 됐나 보다. 밖으로 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고 햇볕에 널도록 해라. 하녀는 마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는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양지 바른 곳으로 들고 나가 실컷 두들겨 턴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잠시 후 한스는 2층 침실로 가서 주인을 끌어내 주었다. 그러나 랄스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했다. 나리, 마님께서 무엇을 잡수십니까? 아니야, 그 방에는 빵 부스러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 지주는 이렇게 말하고 한스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침대에 누웠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어찌나 아픈지 끙끙 앓았다. 그러나 마르게리는 정답게 보살펴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은 너무 많이 식사를 해서 병이 나신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틀림없이 건강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랄스는 맞은 자리가 났자 또다시 한스를 붙잡고 말했다. 한스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마님이 무엇인가 먹는 것 같다. 요새는 더욱 살이 쪘거든. 하지만 나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침실에서도 무엇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곳이라곤 술창고밖에 없습니다. 그 광 속에 맥주통이 있으니 그 속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보도록 하시죠. 랄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맥주통 속에 숨었다. 머슴은 곧 마님에게로 가서 일렀다. 마님, 나리께서 맥주통에 숨어 계시니 술창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알았다. 마르게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하녀에게 일렀다. 저 창고에 있는 맥주통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구나. 그 통을 깨끗이 씻어야겠으니 물을 들이붓도록 해라. 하녀들은 모두 다 마님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곧 시키는 대로 했다. 지주 랄스는 물속에 잠겨 거의 죽게 되었다. 한스는 곧 주인을 끌어내서 침대에 옮겨 놓았다. 마르게리는 남편을 돌봐주면서 말했다. 일을 어떡하나? 꼭 집을 비우고 볼일 보러 나가실 때마다 이런 변을 당하시다니. 지주는 아내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숨길 때마다 바깥에 볼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었다. 어느 날 지주가 생각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진짜로 병에 걸려 죽기라도 한다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한 지주 랄스는 그날부터 딴 사람이 되었다.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하며 잘못을 사과했다. 그때부터 아내도 하인들도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었다. 그리고 랄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식량을 나눠주는 선량한 사람으로 변했다. 황금손 미다스. 옛날에 부유한 미다스 왕이 살았다. 미다스 왕은 그 무엇보다도 황금을 좋아했고 왕관을 끔찍이 아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황금 말고는, 아니 황금의 반이라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즐겁게 뛰노는 딸 메리골드였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면 할수록 미다스 왕은 그만큼 더 많은 황금을 원했다. 그는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화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석양이 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진짜 황금이라면 튼튼한 상자에 안전하게 집어넣고 싶었다. 메리골드가 미나리아 제비나 민들레를 한아름 안고 자신에게 달려올 때면 미다스 왕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이런 황금으로 만든 꽃도 아닌 걸 뭐하러 따오는 건지. 하지만 황금을 갖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기 전,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그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가 가꾼 정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가 만발했다. 미다스 왕이 장미꽃을 지그시 바라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장미는 여전히 정원에서 크고 탐스럽게 그리고 향기롭게 피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다스 왕은 장미를 바라보면서도 이 많은 장미꽃잎들이 얇은 황금 접시라면 그 값이 얼마나 될지만 계산할 뿐이었다. 또 미다스 왕은 한때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금화가 찰랑거리면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음악처럼 들렸다. 마침내 미다스 왕은 황금이 아닌 건 보지도 않고 황금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듣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침침하고 적막한 궁전의 지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이 되었다. 바로 그곳에 엄청난 금화가 있었다. 미다스 왕은 특별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지하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음침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뒤 한쪽 구석에 있는 금화자루, 세수대야처럼 커다란 황금잔, 묵직한 금덩어리, 그리고 작은 금조각이 들어있는 자루를
창문을 통해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자리로 옮기곤 했다. 햇빛이 없으면 황금이 빛을 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햇빛을 끔찍이 좋아했다. 그리고 그 말을 일일이 세어보고 금덩어리를 위로 던졌다가 잡고 손가락으로 금조각을 헤쳐보고 번쩍거리는 황금잔에 비친 자신의 재미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오, 미다스여, 부자왕이여, 그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반짝거리는 황금잔에 비친 왕의 표정을 보는 건 정말 우스웠다. 바보 같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바보가 되려는 멍청한 짓이었다. 미다스 왕은 자신이 행복하다고는 했지만 만족할 정도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온 세상이 황금으로 가득 찬 자신의 금고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미다스 왕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황금이 가득한 지하실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황금더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가느다랗게 비치는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무척 쾌활하고 혈색이 좋은 젊은이였다. 미다스 왕이 모든 사물을 노란색으로 바라봐서 그런 건지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젊은이가 황금빛을 내는 것 같았다. 왕은 젊은이의 미소에 매혹당했다. 그 젊은이의 얼굴에 빛이 비치긴 했지만 실내가 확실히 전보다 밝아졌다. 낯선 젊은이가 미소를 짓자 불꽃이 번쩍거리면서 심지어 구석까지 환해 보였다. 문을 확실하게 잠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부수거나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미다스 왕은 낯선 젊은이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누군지 여기서 밝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을 느꼈던 존재들이 이 땅에 자주 찾아오곤 했다. 미다스 왕은 전에도 그와 같은 존재를 만난 적이 있었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았다. 낯선 젊은이는 피해를 주러 오기보다는 은혜를 베풀러 온 것처럼 유머가 넘치고 친절하게 보였다. 하지만 왕의 엄청난 부를 더욱 엄청나게 해주는 게 아니면 무엇으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겠는가? 낯선 젊은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황금 더미를 보고 빛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미다스 왕에게 말했다. 미다스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부자군요. 이렇게 황금이 많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꽤 되기는 하지만 평생을 바친 걸 생각하면 보잘것없지요. 1000년 이상 산다면야 엄청난 부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재산에 만족하지 못한단 말씀인가요? 미다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얼마나 되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호기심에 물어보는 겁니다만 대답을 듣고 싶군요. 미다스 왕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혹시 황금처럼 빛나는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을 쥐는 건 아닌지.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더미를 상상했다. 그러다 마침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렸다. 그토록 좋아하는 황금처럼 빛나는 아이디어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낯선 젊은이의 빛나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황금을 모으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젊은이가 더욱 환하게 웃음을 짓자 황금빛 미소가 실내를 가득 채운 것 같았다. 마치 햇빛이 황금빛 낙엽이 쌓여있는 계곡에 쏟아지는 것처럼.
황금손을 원한다고요? 미다스 왕이시여,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만족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손을 갖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소원 말고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소.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낯선 젊은이는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일 해가 뜰 무렵에 세상의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오. 낯선 젊은이의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졌다. 미다스 왕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오직 한 줄기 빛만이 비추었고 평생을 다해서 모은 황금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직 태양이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간에 미다스 왕은 잠에서 깨어나 손을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기지개를 켰다. 낯선 젊은이가 약속한 대로 황금을 만드는 손으로 변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의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졌지만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았다. 빛이 나는 젊은이가 나오는 꿈을 꾼 건가? 아니면 그 젊은이가 나에게 장난을 한 거란 말인가? 미다스 왕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불행을 가져올 줄 알았더라면 미다스 왕은 손만 대서 황금을 만들기보다는 금광에서 캘 수 있는 적은 양의 황금에도 만족했으리라. 그는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천장을 비출 때까지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대로 우울해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밝은 햇살이 하얀 이불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던 미다스 왕은 이불을 자세히 쳐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불이 뛰어난 순도를 자랑하는 노란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닿기만 하면 무엇이나 황금으로 변하는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미다스 왕은 미칠 듯이 좋아서 이리저리 방을 뛰어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침대 기둥을 잡았다. 침대 기둥은 닿기가 무섭게 반짝이는 황금으로 변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커튼을 옆으로 치웠다. 커튼은 즉시 묵직한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책상에서 책을 집어들었다. 옆면이 금테를 두르고 화려하게 황금빛으로 변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얇은 황금 다발로 변했다. 이제 책에 담겨있던 지혜도 읽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걸쳤다. 조금 무겁기는 해도 여전히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황금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황홀했다. 그는 이번에는 메리골드가 가장자리에 술을 놓아준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이 황금으로 변했고 딸이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준 가장자리 역시 황금으로 변했다. 그런데 미다스 왕은 웬일인지 손수건이 황금으로 변한 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무릎으로 올라와 손수 딸이 만든 손수건을 손에 쥐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남기를 바랬다. 하지만 사소한 곳에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었다. 미다스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좀 더 확실하게 보려고 안경집에서 안경을 꺼내 썼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안경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미다스 왕은 이미 안경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훌륭한 안경인데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투명한 안경알이 황금알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황금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안경으로는 쓸모없게 되었다. 미다스 왕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좋은 안경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냉정히 자신에게 말했다. 에휴, 별일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것쯤이야 뭐. 안경 없이도 보는데 지장이 없어. 메리골드도 곧 있으면 나한테 책 정도는 읽어줄 테고.
현명한 미다스 왕은 엄청난 행운에 몹시 기뻐하며 앞으로 갖게 될 황금을 채우기에 왕궁이 좁다고 생각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을 대자 황금으로 변한 난간을 보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는 곧바로 황금으로 변한 문빗장을 들어 올리고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에는 여느 때처럼 장미꽃이 만발해 있었고 다른 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침 미풍의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발그레한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멋진 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항상 그렇듯이 장미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향기로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미다스 왕은 이전보다 장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꽃을 잡았다. 결국 꽃이란 꽃, 봉오리란 봉오리, 그리고 심지어 꿀을 먹고 있던 벌까지도 황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멋진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아침 식사하라는 정가를 받았다. 아침부터 신선한 공기를 쐰 덕분에 식욕이 솟아났다. 그는 서둘러 궁전으로 들어갔다. 미다스 왕 시대의 왕들이 보통 어떤 식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 특별한 아침에 왕이 먹을 식사 메뉴는 핫케이크와 연어 몇 마리, 구운 감자, 삶은 달걀, 커피, 그리고 메리골드가 먹을 우유가 나왔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차려진 메뉴는 이게 고작이었다. 차려진 메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계없이 미다스 왕은 먹을 수밖에 없었다. 메리골드는 아직 식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다스 왕은 자리에 앉으면서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식탁에 앉아 공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미다스 왕은 딸을 몹시 사랑했고 특히 엄청난 부가 쏟아진 오늘 아침에는 더욱 딸이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바로 그때 딸이 서럽게 울면서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다스 왕은 몹시 놀랐다. 메리골드는 항상 쾌활했고 1년 내내 우는 적이 없었다. 미다스 왕은 우는 소리를 듣고 메리골드를 깜짝 놀라게 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생각했다. 그는 식탁으로 몸을 기울여 메리골드의 접시를 손으로 만졌다. 접시는 곧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한편 메리골드는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채로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여전히 서럽게 울면서 손수건을 눈가에 갖다 대는 메리골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왜 그러니 아가야?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무슨 일이지? 여전히 눈가에는 손수건을 댄 채 메리골드는 한쪽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미다스 왕이 조금 전에 황금으로 바꾼 장미가 있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멋진 황금 장미를 보고 넌 우는 거니? 조금 전보다 더 흐느끼면서 메리골드가 말했다. 아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멋없고 향기도 나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옷을 입자마자 아빠에게 갖다 줄 장미를 꺾으러 나갔어요. 아빠는 내가 가져다 주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왜 꽃이 이렇게 된 거죠? 예쁘고 향기가 그윽한 붉은 장미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 꽃처럼 장미가 모두 노랗게 변해서 향기도 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 그래 우리 딸. 그만 울음을 그쳐야지. 딸의 마음에 아픔을 준 이유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미다스 왕은 부끄러웠다. 어서 앉아서 우유를 먹어야지. 금방 시드는 장미를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장미와 바꾸지 않았니? 이런 장미는 싫어요. 향기도 나지 않고 딱딱한 꽃잎에 코까지 찔렀단 말이에요. 메리골드는 장미를 내던지면서 울었다. 메리골드는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장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자기의 접시가 황금으로 변한 사실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마도 그게 더 잘된 일이었다.
메리골드는 이제는 황금으로 변해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지만 접시 테두리에 그려져 있는 특이한 그림들, 나무, 그리고 집을 쳐다보고 즐거워했었다. 미다스 왕은 커피를 따랐다. 커피 주전자를 내려놓았을 때 당연히 황금으로 변했다. 왕의 소박한 식사에 비해 황금 그릇은 너무 사치스러워 보였다. 왕은 앞으로 황금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찬장과 주방은 이토록 값비싼 접시나 커피 주전자를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다스 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깜짝 놀랐다. 입술에 닿자마자 커피는 금물로 변하더니 곧바로 딱딱한 금덩어리로 변했다. 미다스 왕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직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메리골드가 미다스 왕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씻기 전에 어서 마시거라. 그는 시험 삼아 접시에 놓여있는 가장 작은 연어 꼬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다. 놀랍게도 연어는 곧바로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황금 물고기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금 세공인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세공품처럼 보였다. 연어의 뼈도 황금이었고 지느러미와 꼬리는 얇은 황금판이 되었고 포크 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으며 아주 멋지게 기름에 튀긴 모습 그대로 황금으로 변했다. 미다스 왕은 이 멋진 작품이 정교한 황금 조각이 아니라 진짜 연어이기를 간절히 원했다. 난감하군. 어떻게 아침을 먹는단 말인가?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핫케이크를 집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얀색이었던 케이크가 노란 황금으로 변했다. 미다스 왕은 절망에 빠져 삶은 달걀을 집어들자 곧바로 연어와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황금으로 변했다. 동화책에 나오는 황금 거위 알이 된 것 같았다. 이제 미다스 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다. 이 일을 어쩌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맛있게 빵과 우유를 먹는 메리골드를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앞에 두고 전혀 먹지를 못하다니. 미다스 왕은 재빠르게 입에 넣으면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구운 감자를 급하게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황금으로 변하는 주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입안에는 부드러운 감자가 아닌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운 황금을 물고 있는 바람에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고통과 무서움에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아빠, 왜 그러세요? 입을 대셨어요? 사랑이 많은 메리골드가 미다스 왕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메리골드야, 이 불쌍한 아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한 컵에 빵 한 조각 먹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멋진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 먹을 수 없게 된 미다스 왕보다 훨씬 나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다스 왕은 아침인데도 몹시 배가 고팠다. 점심때는 더 배가 고프겠지.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얼마나 먹고 싶을 것인가?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미다스 왕은 너무 괴로워 가장 원했던 꿈이 이런 부자였던가 하고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번쩍거리는 황금에 정신을 못 차린 미다스 왕은 아침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닿는 대로 금이 되는 주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끼의 식사를 가치로 따져봐야 얼마나 된다고. 튀긴 연어 몇 마리, 달걀, 감자, 핫케이크, 그리고 커피 한 잔이 억만금의 돈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황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미다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미다스 왕은 몹시 배가 고프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당황스러워 또다시 괴로워하며 신음했다. 메리골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잠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아버지를 위로해 주려는 착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에 의자에서 일어나 미다스 왕에게 달려가 무릎을 와락 껴안았다. 미다스 왕은 허리를 굽혀 딸에게 입을 맞췄다. 황금으로 변해서 얻는 기쁨보다 딸에게서 얻는 기쁨이 수천 배 더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다스 왕이 울부짖었다. 메리골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메리골드! 하지만 메리골드는 대답이 없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낯선 젊은이가 준 선물이 이토록 치명적이라니. 가엾고도 슬픈 일이 일어났다. 미다스 왕이 메리골드의 이마에 입술을 댄 순간 귀엽고 발그레한 볼은 빛나는 황금색으로 변했고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조차 황금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갈색 곱슬머리도 황금빛으로 변했다.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단단하고 딱딱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이 있단 말인가? 만족할 줄 모르는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메리골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황금 조각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메리골드는 사랑과 슬픔, 그리고 연민에 찬 시선으로 그렇게 굳어버렸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이었다. 메리골드의 모든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사랑스러운 보조개조차 황금빛 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황금 조각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은 더 커져만 갔다. 미다스 왕은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황금처럼 소중하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사실로 나타났다. 미다스 왕은 뒤늦게 자신을 사랑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메리골드의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는 황금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딸이 황금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보드라운 노란 볼에 흐른 노란 눈물이 굳어있는 황금을 녹여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다스 왕은 두 손을 쥐어짜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더라도 딸아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붉은 빛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소원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에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미다스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지하실에 나타나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비참한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젊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황금으로 변한 메리골드와 미다스의 왕의 손에다 황금으로 변해버린 물건들을 비추고 있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미다스 왕이시여. 황금으로 변하는 손길로 재미 좀 보셨습니까? 미다스 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몹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비참하게 되었다고요? 낯선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과 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걸 전부 가지지 못했습니까? 황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두 잃어버렸소이다. 그 사실을 어제 이후에 깨달았군요. 어디 좀 봅시다. 황금으로 만드는 손과 깨끗하고 시원한 물 한 잔 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야 물이지요. 바싹 마른 입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미다스 왕은 큰 소리로 말했다. 황금으로 만드는 손입니까? 아니면 빵 한 조각입니까? 그거야 빵 한 조각이 세상의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요. 황금으로 만드는 손입니까? 1시간 전처럼 따뜻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메리골드입니까? 오, 내 딸, 내 사랑스러운 아이.
이 세상이 모두 황금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보조개와 바꾸지 않을 거요. 미다스 왕은 두 손을 비틀면서 울부짖었다. 전보다 훨씬 현명해지셨군요. 제 생각에 당신 심장은 아직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겠죠. 많은 사람이 탄식하며 고생을 무릅쓰고 얻는 부보다 가장 평범한 것들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군요. 황금을 만드는 손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낯선 젊은이가 미다스 왕을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말했다. 황금을 만드는 손은 정말 끔찍한 일이요. 파리가 미다스 왕의 콧잔등에 앉았다가 곧바로 황금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미다스 왕은 몸을 떨며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그렇다면 정원 안쪽에 흐르는 강에 뛰어들어가 병에 물을 가득 넣어 황금으로 변한 물체에 뿌리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물을 뿌린다면 탐욕이 불러왔던 불행은 다시 회복될 것이오. 미다스 왕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낯선 젊은이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미다스 왕은 커다란 도자기 주전자를 재빨리 집어들고 강가로 뛰어갔다. 그는 빠르게 달려 관목숲을 지나쳤다. 그가 지나간 뒤로 마치 가을이 온 것처럼 낙엽이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강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다. 좋았어. 이게 진짜 목욕이구만. 이렇게 하면 주문이 사라지겠지. 이제 주전자에 물을 담아야지. 미다스 왕은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황금 주전자가 그가 처음 만질 때처럼 흑빛의 주전자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또한 자신도 마음이 변하는 걸 느꼈다. 차갑고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금속이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와 부드러워졌다. 강둑에서 자라고 있는 제비꽃을 보면서 미다스 왕은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꽃이 황금빛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주빛깔 그대로인 사실에 그는 날아갈 듯이 기뻤다. 황금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미다스 왕은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왔다. 왕이 도자기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본 시종들은 왕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메리골드 황금상에 강물을 뿌리는 것이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사랑스러운 메리골드의 볼이 발그레해지더니 재채기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은 아마 큰 소리로 웃었을 것이다. 아빠, 제발 물 좀 그만 뿌려요. 이것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입은 멋진 드레스가 흠뻑 젖었단 말이에요. 메리골드는 자신의 황금 조각상이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 미다스 왕을 위로해 주려고 아버지 무릎에 뛰어든 순간부터 그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다스 왕은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던가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현명해진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메리골드를 데리고 정원으로 가서 주전자에 남은 물을 장미에 뿌렸다. 곧바로 수천 송이 장미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미다스 왕이 살아가는 동안 황금으로 변하는 사건은 가슴 깊이 두 가지가 남아 있었다. 하나는 강가의 모래가 모두 황금처럼 반짝이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미다스 왕의 키스 덕분에 메리골드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 빛깔이 변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메리골드의 머리는 어릴 때보다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 보였다. 미다스 왕은 나이가 들어서 메리골드의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빛나는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를 닮아 금발이 되었다고 했다. 이 예쁜 녀석들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황금색이라면 모조리 보기도 싫어졌단다. 너희들 금발만 제외하고 말이야. 개똥 집박이의 결혼. 추운 겨울날이었다. 크리스마스 아침 늙은 잿빛 고양이가 먹을 것이 없나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을 뒷산에 올라갔을 때 고양이는 가슴에 빨간 무늬가 있는 귀여운 개똥 집박이 한 마리가 찔레나무 덩굴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침밥으로 맛있겠는걸? 저놈을 잡아야지. 고양이는 중얼거리며 높은 가지에 앉은 개똥 집박이를 올려다보며 반갑게 말했다. 개똥 집박이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벌써 나왔니? 임금님 계신 궁전에 가려고요. 임금님께 크리스마스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이리 내려와 보렴. 너는 내 목에 달린 이 하얀 목걸이를 못 봤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거란다. 개똥 집박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네, 고양이님. 나는 당신이 새양쥐를 잡아먹는 걸 보았는걸요. 나는 당신에게 속지 않아요. 개똥 집박이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포르르 날아가 버렸다. 찔레나무 덩굴에서 떠난 이 작은 새는 멀리 날아갔다. 잠시 후에 앉아 쉬게 된 곳이 지붕 위였다. 마침 지붕 위에 욕심꾸러기 솔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몹시 추운 듯이 깃을 부풀려 가지고 쪼그리고 있었다. 개똥집박이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벌써 나왔니? 솔개는 개똥집박이를 잡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걸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 배가 몹시 고프던 참이었다. 임금님 계신 궁전에 가는 길이에요. 임금님께 크리스마스 축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개똥 집박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솔개의 눈이 무섭게 번쩍이는 것을 보고 멀찌감치 날아가 앉았다. 그래, 참 착하구나. 먼 길 가는데 무사히 다녀와라. 가기 전에 이리 좀 가까이 와보렴. 내 날개 속에 있는 멋진 깃을 보여주지. 이런 것은 이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란다. 개똥 집박이는 더 멀리 피해가면서 솔개에게 말했다.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병아리를 잡아먹는 걸 보았는걸요? 난 그만 가겠어요. 개똥 집박이가 한참 동안 날아가다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았다. 바위는 깊은 골짜기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바위에 앉은 개똥 집박이는 바위 아래 누워있는 늙은 여우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여우의 집이었다. 이 여우는 어젯밤 동네 농장에 들어가 거위를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켜서 도망해온 길이었다. 개똥 집박이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벌써 나왔니? 임금님 궁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임금님께 크리스마스 축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개똥 집박이는 잿빛 고양이와 욕심꾸러기 솔개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임금님께서는 특히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반드시 내 노래를 좋아하실 거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리 좀 가까이 와서 내 꼬리 끝에 검은 털을 만져보아라. 나처럼 꼬리 끝이 검은 여우는 볼 수 없을 테니.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지만 당신이 염소 새끼를 못 살게 구는 걸 보았어요. 난 당신 이빨에 물리는 것은 싫으니까요. 바로 임금님 궁전으로 가겠어요. 그 꼬리의 검은 털은 다른 분에게 구경시켜 드리세요. 개똥 집박이는 쉬지도 않고 먼 데까지 날아갔다. 이윽고 물이 졸졸 흐르는 산골짜기에 왔다. 그곳에는 두 볼이 사과처럼 빨간 사내아이 하나가 통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서 버터 바른 빵을 먹고 있었다. 개똥 집박이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개똥 집박이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벌써 나왔니? 사내 아이는 제법 의젓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새를 잡아 표본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 가슴 빨간 개똥쥐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번에는 꼭 잡아보려고 마음먹었다. 임금님이 계신 궁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임금님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축하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개똥쥐빠귀는 땅 위에 팔짝 뛰어내려서 버터 바른 빵을 곁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배고프겠구나. 내 빵을 나눠줄게. 싫어요. 나는 당신이 병아리를 잡아가지고 노는 걸 본 일이 있어요. 난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조심성 많은 개똥쥐빠귀는 이런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개똥쥐빠귀는 날아갔다. 번쩍이는 궁전 창틀에 앉아서 개똥쥐빠귀는 목청을 뽑아 노래를 불렀다. 개똥쥐빠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행복하길 빌었다. 개똥쥐빠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은 임금님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개똥쥐빠귀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임금님과 왕비가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 데서 찾아와 노래를 불러준 개똥쥐빠귀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하나 의논을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고 있던 왕비는 이런 말을 했다. 저 가슴 빨간 개똥쥐빠귀를 결혼시켜 줍시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함께 살 아내를 구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다. 누구를 아내로 맞아줄까? 저렇게 작은 새에게는 아주 조그만 새라야 될 텐데. 그건 염려하실 것 없어요. 마리라는 굴뚝새가 있잖아요. 마리는 요새 기분이 울적한지 말없이 지내는데 결혼을 시켜주면 다시 명랑해져서 노래도 부를 거예요. 왕비의 말을 듣고 임금님은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빨간 개똥쥐빠귀와 굴뚝새는 여러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을 마친 개똥쥐빠귀와 굴뚝새는 맨 처음 잿빛 고양이가 개똥쥐빠귀에게 말을 걸던 찔레나무 덩굴 밑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때부터 굴뚝새와 개똥쥐빠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